칼바람이 몰아치는 중국의 정치마당.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몰려 철창 생활을 해야 하는 정치무대.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에 실제로 일어났던 시진핑에 대한 쿠데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두 귀 쫑긋 세우고 이제 이야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2년 3월 19일 낮 12시 반, 제38집 당군 군단장 시닝핑은 갑자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시차이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30분 안에 정치위원 저우인펑과 정치부 주임 창회를 작전실로 소집하여 중공중앙군사위원회 주석 후진타오가 그들에게 직접 중요한 명령을 전달할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시간을 맞추어 도착하자 후진타오는 전화로 명령을 내려 제38집 당군 제113사단은 1시간 후 집합하여 베이징시로 진입하여 밤 9시가 베이징 중공중앙정법위원회 건물에 대한 포위를 완료한다고 말했다. 제6기갑사단은 113사단과 협동하여 공안부 무장경찰본부 공안부 8국에 대한 포위 감시 행동을 동시에 완료하고 과감히 저항하는 군사력에 대해 무기를 해제하고 필요시 무력으로 소멸할 수 있다. 항공병 제8연대는 2개 전투사단의 행동을 주시하고 베이징시의 제공권을 장악하 38집 당군의 기타 작전부대를 예비대로 삼아 즉시 1급 전투준비에 들어간다. 상수란 부대가 지정된 위치에 도착하면 중앙군사위원회는 진일보 명령을 하달하고 예정된 목표물에 대한 특정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저녁 8시 50분, 각 부대는 예정된 위치에 도착했다. 그중 제113사단은 먼저 등식호 서가에 있는 중앙정법위원회 건물을 포위하고 기갑 6사단은 무장경찰본부와 공안부를 포위했고 동서장안가에 경계를 설치했다. 항공병 제8연대의 비행기가 베이징의 제공권을 장악하였다. 9시 정각, 베이징구 사령원 팡펑우이는 시밍핑과 저우인펑에게 명령을 전달하였고 113사단은 즉시 시덩시 입구에 위치한 정법위대로를 공략하고 쿠데타를 시도하려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정법위원회 서기 저우융캉과 정법위원회 건물에 모인 대외우호협회 회장 진호서, 전국정협 상무위원 허광예 등 사람들을 체포하였다. 후진타오는 다시 전화를 걸어 정법위 빌딩을 즉시 공략하고 주우융캉과 허광예와 진호서를 포획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저항에 부딪히면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정법위원회 건물 입구에서 600여 명의 무장경찰 특전병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38군의 한 강화대대와 대치하기 시작했는데 한 무장경찰 대령이 하늘을 향해 총을 휘둘렀다. 맑은 총성이 베이징의 밤하늘을 흔들었다. 대령은 여기는 중앙정법위원회 기관 건물이고 당과 국가의 중요한 기관이다. 당신들이 어떤 사람이든 감히 정법위원회를 공격하면 우리 인민무장경찰부대는 그 자리에서 당신들을 섬멸할 것이라고 외쳤다. 너희들은 빨리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눈먼 총알을 탓하게 될 것이다. 113사단장 자오아이비는 건 진입이 막히는 것을 보고 직접 현장에서 선두주의하였다. 나는 113사단장 자오아이병이다. 누구든지 한 발짝만 앞으로 나오면 그 자리에서 격살한다. 우리는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 정법위원회 건물에 숨어있는 쿠데타 분자들을 잡으러 왔다. 나는 지금 너와 너의 부대가 즉시 앞마당에 집결할 것을 명령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소멸될 것이다. 이때 4개의 무장 헬리콥터가 이미 머리 위를 선회하고 있었고 무장 낙하산병들이 잇따라 검은 원구에서 뛰어내려 정법위원회 건물과 대원 담장 위에 있는 무장경찰들과 무장경찰 대령을 겨누고 있어 대세가 이미 기울어졌음을 보았다. 대령은 어쩔 수 없이 600명의 무장경찰에게 무기를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조아이병이 부대를 지휘하여 정법위원회 건물을 봉쇄하고 건물로 뛰어들어 쿠데타 세력들을 잡으려고 했다. 그때 시진핑은 그에게 철수 명령을 하달했다. 그는 대우를 집결하여 정법위원회 건물에서 철수했다. 조아이비는 멍해졌지만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방금 대우를 건물에서 철수시키자 명령이 또 왔다. 조아이비는 총을 그 무장경찰 대령에게 돌려주었다. 그는 총을 돌려줄 때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 형제, 오늘 밤은 훈련으로 삼자. 그 무장경찰 대령은 현재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젠장 감히 정법위 건물로 훈련하러 왔. 너 38군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것은 바로 3.19 쿠데타에 관한 내용이다. 베이징의 총성이 이 쿠데타의 군사행동에 대한 묘사로 38집 당군은 황급히 왔다가 창왕 병력을 거두었다. 그날의 사건은 결국 하나의 웃음거리로 되었다.
수만 명의 병사와 대다수의 장교들도 왜 왔는지 몰랐다. 그렇다면 10시간도 안 되는 군사작전 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우융캉, 진호서와 허광예, 그들 쪽이 쿠데타를 계획한 상황은 또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말하자면 3월 19일 이날, 저우융캉은 정말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었다. 그 전날 새벽에 링찌와의 아들 링구가 페라리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교통사고의 일처리를 위해 저우융캉은 계속 19일 새벽까지 바빠서 눈 붙일 겨를도 없었다. 바로 그날 새벽 2시에 그는 중앙판공실 주임 링찌와에게 전화를 걸어 정법위 건물에 가서 교통사고건에 대한 해결책을 의논하기로 했다. 그때 두 사람은 비밀리에 정치적인 약정을 하게 되었다. 그 약정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 이후 2년 안에 시진핑을 축출하고 링찌와로 대신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휴식을 취할 겨를도 없이 두 명의 불청객을 맞이했는데 이 두 사람은 바로 천하오서와 허광해였다. 이 두 사람은 당연히 일반급의 간부가 아니라 모두 중공의 부장 고관이자 태자당 내에서 매우 활동적인 인물이었다. 그 전에 보시래의 관계로 저우융캉과 천허 두 사람은 이미 매우 친숙했다. 그리고 4일 전에 보시래가 중공에 의해 해직되어 조사되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방문하려고 하는 데는 분명히 큰 일이 있을 것이다.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저우융캉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의도를 듣자마자 저우융캉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저우융캉으로 하여금 무장경찰을 동원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중난하이 내의 중공상무위원들을 일망타진하자고 제안했다. 저우융캉은 이미 새벽에 링찌와와 함께 2년 후에 유연한 정권 교체를 계획하고 온 상태인데 이 두 사람이 오자마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할 줄을 어찌 알았겠나요? 총대에서 정권을 나올 것이라는 공산당이 주장해온 이론이지만 주융캉은 그것을 듣고 정말 놀라서 혼이 하늘 밖으로 날아갔다. 그는 정말 군사 쿠데타를 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성공의 끝자락까지 맛본 상태고 18차 당대회 후에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은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군사 쿠데타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군사 쿠데타는 실패하면 목숨을 내놔야 하는 큰일이기 때문이다. 그럼 진호서와 허광의 이 두 사람은 손에 일병일졸도 없는 태자당으로서 왜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가? 그는 왜 또 저우융캉이 그들의 의견을 듣고 무장경찰을 동원하여 중난하이를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진호서와 허광예가 이 시점에서 쿠데타를 꿈꾸는데 사실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보시라이 구속 후 그 뒷감당에 아주 큰 책임이 이 두 사람한테 있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이 보시라이를 해쳐서 구속되게 해놨고도 할 수 있다. 당시 충칭시 공안국장 왕리진이 미국 대사관 망명이 실패하여 국안부에서 조사받고 있을 때 보시라이는 충칭에서의 그의 비밀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을 걱정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중공상무위원회에 들어가는 꿈도 파멸될 수가 있었다. 어쩌면 그의 정치 생명이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잡혔다. 여러 가지 생각들로 당시 보시라이는 우울하고 초조한 상태였다. 그리고 대응책 역시 어수선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사건이 발생하자 윈난 제14집단군으로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의 옛 부대를 방문하러 갔는데 이것은 그가 무장 쿠데타를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려고 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후진타오는 즉시 군사위원회 부주석 시차이오를 파견하였으며 몇 명의 상장을 데리고 광저우 군구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각 부대에 보시라이의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고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저우융캉이 이 보시라이에게 진정하라고 권하면서 보시라이의 이 절친한 친구 진호서와 허광예를 충칭에 보내 마음을 안전시키고자 하였다. 이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름을 듣자마자 바로 충칭에 갔는데 당시 보시라이가 비밀리에 안배한 남산 호텔에 묵었는데 아무도 만나지 않고 다만 보시라이계의 최측근들과만 회동을 했다. 밤낮으로 모여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어떻게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를 연구했다. 오랜 시간의 의논 끝 그들은 세 가지 책략을 정했다. 첫째는 바로 보시라이는 사람을 잘못 사용한 죄는 인정하되 다른 죄는 인정하면 안 되며 또한 사직을 인정해서도 안 된다. 두 번째는 왕리진이 정신방면에 문제가 있다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다. 만약 그가 보시라이 집단에 불리한 자백을 할 때 이것은 정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는 인터넷 여론과 해외 언론을 동원하여 혼란을 일으켜 앉아서 기다리며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적대 세력과 국내 극우 세력의 음모를 극대화시켜 혼란을 조장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얻는 것이다. 허광엽은 하나의 원칙을 제시했는 그것은 바로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여 예리하게 대치하면 필승한다는 것이다. 마귀와 권력을 다투고 사악한 세력에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허광엽이 인용한 문혁시기의 시구가 나중에 이 보시라이가 기자회견에서 원자바오 등의 이 공격에 반격하기 위해 인용되어 국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보시라이의 광망자대함은 후진토우와 그의 중앙상무위원들의 경로를 유발하였다. 2월 16일 본래는 그냥 조직 내에서 보시라이를 처분하기로 결정되었었는데 그의 여러 언론에서의 발언은 상무위원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그를 철창 속에 집어넣게 되었다. 3월 13일 저녁에 후진타오는 긴급히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보시라이의 충칭시 당위원회 서기의 직무를 해임할 것을 제의했다. 9명의 상무위원 중에서 저우융캉이 반대표를 한 것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3월 14일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폐막되는 날이었는 이날 후진타오가 배치한 중나나이 격리국의 국장 차오칭에 의해 통제되었고 3월 15일에 충칭시 당위원회 서기의 직무에서 해임되었다. 진호서 허광현 두 사람은 보시라이가 넘어지는 이 사건에서 계획이 주밀하지 못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이 진호서와 허광현 두 사람 때문이다. 두 사람은 후진토우와 30년이 원한 관계였다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보시라이 구속과 함께 가히 옛장부와 현재의 원한이 겹사였다고 할 수 있다. 진호서와 허광해의 동생 허광해이와 후진타오 3명은 80년대 초반에 한때는 공청단 중앙에서 동료였고 게다가 모두 1982년 동기에 그 공청단 중앙서기처의 서기였다. 이 두 태자당 진호서와 허광해이는 당시 엄청 거만하여 본래 이 평민 출신의 후진타오를 눈에 두지 않았다. 생각밖의 후진타오는 위층에 눈에 들어 금방 그들을 내리누르는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고 또한 보실라이와 후진타오 사이의 마음의 매듭도 매우 깊다. 나중에 그들을 단중앙에서 밀어내어 그들의 벼슬길은 곧 끝을 보게 되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 17차 당대회에서 당시 후진타오는 보시라이가 부총리로 취임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상하이에 가서 시위원의 서기를 맡았다. 비록 마지막에 정치국에 들어갔지만 결국 변방격인 충칭으로 보내졌다. 이렇게 보와 후직 간의 원한은 더 깊어지게 되었다. 처음에 그는 충칭에 가서 취임하기를 거부하고 하루 종일 그의 태자당 친구들을 찾아서 술을 마시며 마음을 풀었다. 그가 진호서와 허광엽과 술을 마실 때 그들이 이렇게 그를 추동했다. 셋째 형님, 후진토우가 왜 형을 충칭으로 유배 보내는지 아시나요? 바로 당신의 부친께서 당시 후진토우 중앙조직부 부부장으로 격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후에 또 선전부 부장으로도 인사가 올라왔을 때가 자격 미달이라고 밀어주지 않았었어. 평소에 그는 웃는 얼굴로 자상한 모습이지만 실제로 그는 매우 악독하다. 이 말을 들은 보시라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공산당의 강사는 우리 아버지 세대가 피를 흘리고 필사적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다. 정권을 계승한 사람도 우리들이야. 그는 그냥 잠깐 우리를 대신해서 일들을 관리하는 관리인일 뿐이야. 그들이 정말 자신을 사장으로 여길 줄은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보시라이가 흥분한 것을 보고 허광엽과 진호선은 기회를 잡아 계속 부추겼다. 우리가 단중앙에 있을 때 이미 후진토우에게 한 번 당했어. 지금 우리는 이 권력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우리의 강산을 다시 찾아주리는 셋째 형님밖에는 없어요. 이때로부터 이 셋은 자주 모여 어울리면서 천천히 하나의 정치 집단을 형성했다. 그들은 후원 두 평민 출신의 지도자와 권력 다툼을 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보시라이는 충칭으로 발령된 후 곧바로 홍군을 노래하고 검은 세력을 숙청하는 운동을 벌였다. 그것은 그가 중공상무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하여 벌린 하나의 쇼인 것이다. 충칭을 소나기에 넣은 후 보시라이는 2009년 5월 이 천하오설을 단장으로 예룽진 원수의 딸 예리 중장을 정치지도원으로 하는 150명에 달하는 개국공신 장군 후손들로 구성된 합창단을 조직하였다. 충칭에 도착한 이후 그들은 충칭 방가라고 불리는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개국공신 장군의 후손들이 붉은 노래를 부르는 이러한 일들로 그들은 공개적으로 보시라이를 지지하게 되었다. 당시 중국 정치계에서의 그 영향력은 상당했다. 그러나 후진타오 텀파와의 이 투쟁에서 태지은 여전히 시종일관 모두 낙세에 처해 있었다.
심지어 왕리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후진타오는 38집 당군의 군단장 왕의풍을 교체하여 시립형으로 교체하였다. 왕의풍이 보시라이와 관계가 없지만 그는 진호서의 사람이었잖아요. 후진타오가 왕을 교체한 이 행동은 어떨까요? 당시 진호서를 크게 긴장시켰는데 자신이 어떤 약점을 잡힌 줄로 알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천하오선은 이미 무장 쿠데타의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다. 베이징의 총성에 관한 이 책에서는 또 다른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때 또 다른 이유가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서 언급한 페라리 교통사고에 관한 이야기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배우 살인자는 바로 이진호서의 아들이었다. 사고 중 사망한 링지와의 아들 링곡과 동승했던 다친 여자 중 한 명이 깨어난 후에 중앙의 격리국의 조사를 받았는데 진호서 아들이 그들을 미행하고 가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진호서는 이 일을 알고 나서 그의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의 아들은 사실을 자백했다. 그는 사람을 찾아 자동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손을 대서 사고를 조작한 것이었다. 이 일을 알고 나서 진호서는 깜짝 놀라게 되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머리에 들이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밤새 이 일을 허광엽에게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전화로 쿠데타를 밀모하여 실행하고자 하였으며 결국 저우융캉을 찾게 되었다. 사실 저는 그들 두 사람이 이 반란에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 두 사람이 모두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군사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것이었다. 진호서는 군사역사연구 전문가 출신이었고 글이나 쓰는 문필가로서 자신의 아버지처럼 장군의 꿈을 꾸기도 했다. 허광엽은 자체가 군 출신으로서 권모술수에 매우 능숙하였다. 두 사람은 또한 매우 오만방자하였다. 당시 그들 두 사람은 사실 이미 이 정치의 절정기 지났고 모두 이미 70대 안팎이었는데 그들 아버지 세대의 총대에서 정권이 나온다는 이론에 대한 맹신을 아버지 세대를 본받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것이었다. 70세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절정을 만들어 새로운 삶을 꿈꾸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다. 물론 그들은 보시라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였지만 더욱이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새치에 썩지 않은 혀를 갖고 어떻게 저우융캉이 그들의 말을 듣고 목숨을 걸고 무장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허광엽은 진호서가 그의 입으로 저우융캉이 온 가족의 생명을 걸고 반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할 수 있다고 믿었다. 우선 반드시 저우융캉이 믿게 해야 한다. 그들에게는 쿠데타를 일으켜 반란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또 하나는 그에게 이 쿠데타가 성공할 사실 아주 큰 마지막 기회라고 믿게 하는 것이다. 또 저우융캉이 쿠데타가 성공한 후에 그는 아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저우융캉, 그는 정말 반란을 일으키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을까요? 당시 진호서의 손에는 비밀 서류가 하나 있었는 내용인즉 저우융캉과 보시라이가 반란을 꾀하여 밀모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우리는 18차 당대회 및 그 후에 국가기구 인사조정에서 총석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국가주석을 모두 한 사람이 담당함으로써 이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년간의) 과도기를 지낸 후에도 시진핑 동지가 자신의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면 그는 그중 하나의 직무를 그만두고 총석이나 군사위원회 주석만 맡아야 한다. 우리의 경향성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시라 동지는 2014년 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겸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서기 또는 정법위원회 서기로 취임해야 한다. 만약 시진핑 동지가 총서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보시라이 동지가 맡아야 한다. 이 문건에는 저우융캉이 보시라이의 음모에 참가했다는 것과 또한 보시라이가 쿠데타 후에 국가주석직에 취임한다는 것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이 문건이 공개된 후에 중공의 이 고위층에게 알려진다면 저우융캉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이 문서만은 그들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슨 무기일까요? 예전에 보시라이가 저우융캉에게 아주 정교한 이01펜과 스위스 시계를 선물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모두 왕리진이 설치한 아주 정교한 도청장치가 장착되었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이런 도청장치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가?
저우융캉은 항상 그 펜을 사용하기 좋아했고 그의 시계가 손목을 떠나지 않았었다. 그 후로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의 모든 대화와 중앙의 다른 상무위원과의 대화, 또 각종 회의에 참가하고 심지어 저우융캉이 여색을 좋아하고 각종 장소에 가서 여자놀이를 하고 무장경찰 고위 간부와 중앙경비구역의 고위 관리들 여자를 끼고 노는 모든 활동들을 왕리지는 거의 다 손바닥 보듯 알고 있다. 나중에 왕리지는 선택적으로 이런 내용을 모두 보고하고 보시라이에게 전자파일로 넘겨주었다. 그 안에 오디오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그리고 이 문자의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진호선은 이 파일을 통해 저우융캉을 협박하게 되면 그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진호선은 이 파일을 통해 저우융캉을 협박하게 되면 그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3월 19일 오전에 시작된 이 정법위원회 건물의 이 사무실에서의 대화는 진호서와 허광엽의 오가는 대화 속에서 저우융캉으로 하여금 빨리 이 무장경찰을 출동하여 중난아이를 통제하도록 설득하고 있었다. 빠른 행동으로 느리것을 치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4인방을 분쇄한 승리법칙이다. 600명의 특수부대원이 중난아이를 점령하는데 30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때 천하는 우리의 것이다. 만약 네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보시라이의 운명이 결국 우리 모두의 운명이 될 것이다. 진호서도 옆에서 곁들어 말하기를 근거리 싸움에서는 용감한 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 이제 때가 되었다. 고기가 죽지 않으면 그물이 찢어질 것이다. 우리 아예 싸우자. 저우융캉을 설득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평민에서 중공정치국 상무위원이 되기까지 전계에서 굴러먹은 이 늙은 여우는 쉽게 진호서와 허광엽의 구설에 흔들리지 않았다. 두 사람이 아무리 그들의 도적선에 함께 타자고 설득해도 저우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마음속에 일찍부터 계산이 있었고 전혀 무장 쿠데타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보시라이와 링지와와 당시 그들의 이른바 무력의 쿠데타를 통한 정치적 약속을 계획한 것이 아니다. 그는 유연한 방법으로 두 사람을 윗자리로 올려보내고 자연스럽게 시진핑을 내려오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왕리진의 그 개자식은 거기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는 정말 감히 나를 건드릴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왕리진의 그 개자식은 거기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가 스스로 만든 문서 한 부를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게다가 후진타오도 곧 퇴진할 거인데 왜 그가 또 이렇게 실랑이를 하겠느냐? 이렇게 세 사람은 정법위 건물 사무실 안에서 쟁론이 오가며 결론 없이 밤새도록 토론을 벌이게 된 것이다. 저우융캉은 끝내 군대를 파견하고 무장경찰을 파견하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중난아이를 공격하러 가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세 사람은 사무실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었고 두 사람은 가지 않는 상황에서 저우융캉은 어쩔 수 없이 동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시간은 저녁이 되었다. 저녁 9시가 되자 무장경찰 대령이 소속이 불분명한 군대가 건물을 포위하고 있다고 보고를 올렸다. 보고를 들은 세 사람은 깜짝 놀랐다. 이어서 헬리콥터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다. 바로 이때 저우융캉의 비밀 전화기가 큰 소리로 울렸는데 공안부에 그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은 이미 포위되었고 또 당시 이 함께 포위된 곳은 중앙경리국과 텔레비전 방송국이었는데 이 공안부를 포위한 사람들은 38집 단군의 여러 사단과 항공대대인 것 같습니다. 저우융캉은 듣고 나서 더욱 겁에 질렀는데 지금 이것은 쿠데타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물 안에 고기 신세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진호서와 허광엽은 또 어떤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319 쿠데타의 내용을 중공 고위층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화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